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는 하지 못할 고된 일을 불평 없이 해내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까지 했지만 결국 그의 실체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대저 안아야지 하고 매일 마음속으로 새기고 있을 정도예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둘째로 태어났어요. 위로 온 오빠가 있고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 없이 고루 사랑해 주셨어요. 오히려 사춘기 때 오빠가 아주 속을 썩여서 아들보다 딸인 저를 더 많이 의지했어요.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집은 우리 집과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군요. 남편의 형이 있어서 시댁에서는 장남 현우에게 대한 애착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항상 우리 현우는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운 덕분에 민혁이도 공부를 꽤 잘하게 되었어요. 형처럼 1등을 한 적은 없지만 따로 학원이나 과외를 안 시켜도 점점 능력이 향상되고 있었어요. 역시 큰아들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형제들도 잘 따르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 이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가정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이 아들이 그러한 모습을 바르게 배우고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현수는 말솜씨가 좋아지고 있었고 그 결과 봐주면 동생들도 그것을 배워서 자신감을 키우고 있을 거예요. 집안의 중심이 된 첫째가 현재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있어서 둘째 남편 또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했지만 명백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차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어릴 적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보, 근데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을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건가요? 차별. 글쎄, 차별이라고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들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 그럼 어릴 때 형만 새 옷을 사주시고 당신은 물려받은 옷을 입었다던가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글쎄, 우리 집은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해서 음식이나 옷으로 차별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넘치게 받았으면 모를까요? 하지만 나는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우리 영은 과외까지 시키고 많은 돈을 공부에 썼거든요. 그런데 나는 학원에 안 보내줬어요. 어머, 정말 그래요? 그럼 당신은 독학으로 공부해서 대학에 갔다는 거예요. 독학이라니, 글쎄 그걸 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형이 옆에 책상을 두고 모르는 걸 형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근데 형이 공부를 워낙 잘해서 과외 선생님처럼 선행학습도 시켜주고 모르는 것도 다 알려줘서 괜찮았어요. 우리 형 정말 멋있었어요. 사실 내 인생의 롤모델이 형이에요. 남편은 자신과 형이 차별받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시댁 식구들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과 아주머님은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도 항상 아내와 이야기하고 조언을 받을 정도였으니 아주버님, 시부모님 역시 집에서 대소사를 논할 때는 꼭 아내와 상의했지요. 아내가 장남의 마인드를 이해하는 것처럼 형님도 뼛속까지 이해했어요. 가끔 시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거나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아프시거나 혼자 계시면 꼭 우리가 도울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장남인데 부모님을 모셔야 하죠. 하지만 시골이 좋으시다 하시니까 우리 집에도 일주일 이상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 말이라도 그래도 나중에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어머, 당연하죠. 어머님 장남이 모시지. 그럼 둘째가 모시겠다. 동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프시면 우리가 모실 테니까. 둘째가 부모님 모실 필요 없어요. 장남이 있으니까. 가끔 우리를 살짝 돌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맏며느리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시부모님이 그리 나쁜 분들은 아니셨지만 저는 같이 살 자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남편이랑 아주버님의 차별하는 말을 해도 그렇게 깊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자기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댈 수 있으니 조금은 더 잘해주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말씀드리자면 제 결혼 생활은 말썽이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는 하지 않았고 형님이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괜찮았지만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남편의 행동이 자꾸 눈에 거슬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태야, 민주가 이걸로 놀고 싶다고 해. 오빠면 동생에게 양보해야지. 내가 이걸로 놀 거야 란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장난감으로 놀기 전에 서로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눠야지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작스럽게 내 것을 내놔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동생이 놀고 싶다면 오빠가 주어야지. 너보다 연세가 많고 서로 어울리게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고작 6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에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청 다쳤어요. 그리고 아들 손에 있던 장난감을 막내에게 내주더군요. 장난감뿐만 아니라 간식이나 반찬들도 무조건 막내에게 양보하라고 했어요. 급기 어린 아들은 울면서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고 막내만 이쁘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때 자세히 지켜봐야 했어요. 막내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첫째만 우호한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늘 막내만 감싸고 돌아섰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이랑 저녁에 둘이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왜 그러는지, 여보씨. 왜 항상 그렇게 냉담하게 우리 첫째에게 대해야 하는 거야? 물론 첫째에게 양보할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당신은 나의 막내를 만들려 하고 아이가 나를 싫어한다고 할 때 민주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울었어. 나는 항상 공평하고 노력하는데 나는 민주만 아름답게 대하다니 준도 나의 아이고 민주도 나의 아이인데 난 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일에 관해 하나하나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은밀하게 당신이 어릴 때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 네, 사실들이 그랬다고. 내가 민지를 든 듯이 부모님은 항상 형이어서 나에게 다 양보하라고 형에게 말했어. 물론 가정이 잘 살아가서 부족한 게 없었지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형이 모든 것을 먼저 했어. 어린 나이에 이야기하는 남편의 눈은 금방 촉촉해졌어요. 깊게 이야기를 나누니 남편은 그동안 부모님과 맺은 인연이 많아 보였어요. 가족끼리 사이가 나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본인은 언제나 가족들의 울타리 밖에 따로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멀리 있으니까 자기는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졌대요. 근데 그게 은밀하게 마음속에 맺히면서 지금의 첫째에게 조금 더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했어. 자기가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현재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어요. 상처를 받았다면 똑같은 상처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부당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신이 왜 누나에게 특별히 그러는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고칠 수 있을지, 정말로 우리 부모님과 달리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죠. 그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당신은 부모님과 달라서 차별 없이 잘 키우실 수 있는 거예요. 첫째든 둘째든 똑같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의 중심은 우리예요. 제가 당신과 함께 잘 해나간다면 아이들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력해보죠.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요. 남편부터 지금껏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첫째 자녀와 사이도 아주 좋아졌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큰 집과 우리 집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부모님의 장난과 별인 것에 대해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저는 이를 알기 전까지 입장이 약간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둘째 딸처럼 대우하시고 있는데 저에게는 딱히 바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신영에게는 라임서 각종 규칙들을 알려주셨어요. 제사 때도 제가 바쁜 때에는 늦게 오거나 빠지기도 했지만 형님은 그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일로 인해 못 온다고 말하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예정이었던 저도 달랐겠죠. 책임감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집안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며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형님은 결혼하고 단 한 번도 명절이나 다른 제사 때 빠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전날부터 시어머니랑 장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 밥을 해 먹이고 다 하셨죠. 참 어머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제사를 챙기셔서 형님이 일이 있으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너무하신 것 같아요. 뭐 내가 마녀들이니까 어머님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것도 당연하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맡아서 해야 되니 미리 알려주시고 책임감 가지라고 저러시는 거야? 제가 한참 혼란스러워한 형님께로차.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형님께서는 며느리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결코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별다른 불평이 없이 항상 제사에 참석하시고 집안일을 챙기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니 정말 편하구나.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며느리가 되면 집안일을 챙겨야 하죠. 오히려 제가 없을 때 많은 것을 혼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시어머니가 추석 때 형님에게 명절에 수고 많았다고 하시면서 돈 봉투를 쓱 내미시는 것이죠. 설날 때보다 더 많이 챙겨 넣으셨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원 비용이 뭐가 다 들 것 같지 않냐?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셔서 어머니께 감사드려요. 매번 따로 챙겨주시니 정말 큰 도움이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당연히 내가 맏며느리로서 하는 일이 더 많으니 주어야지. 둘째한테는 결코 내색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같더라고요. 예전에 남편이 자신의 형과 차별한다고 말할 때와는 달리 실제로 저 자신이 그 상황을 겪으니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항상 집안의 일이 있을 때 참여하는데 제가 며느리로서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서 이 집에 제가 잘 어울리는 며느리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남편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나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시면서 늘 시댁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부모님은 우리 집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며 늘 돈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은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아온 남편조차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저희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 거라며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 말소를 고민하다가 마침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대출을 받기에 그리 꼭 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죠. 돈이 조금 모자랐으니 저희는 시댁에 가서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집을 사려는데 대출에도 돈이 조금 모자라요.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꼭 갚을 테니 매달 조금씩 갚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돈이 모자라면 집을 사지 말고 전세를 샀거나 너희 형편에 맞는 조금 덜 좋은 집을 사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우리에게까지 돈을 빌려오는 거야? 아이들 고려해서 학군 좋은 동네로 가고 싶어서 그래요? 괜히 전세를 들어가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를 가야 하는데요.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전학도 가야 하고 좀 복잡하잖아요.
이번에 이사 가는 김에 그냥 자가장을 사서 오래 살려고 해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시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형님, 내가 부탁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돈 없다고 최근에 큰 손해가 좀 있어서 돈을 많이 내줬거든. 근데 아직 사업 안정이 안 돼서 언제 다시 돈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서 돈을 줄 수가 없구나. 시어머니는 돈이 있지만 아주머니의 사업이 요즘 안 좋아서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거짓말이라도 돈이 없다고 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 걱정되었지만 저희 남편이 차별을 받으면 어떨까 하고 슬쩍 쳐다봤더니 얼굴이 화가 식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신 줄 알았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시고 혹시 형님께서 제 회사에 필요한 돈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렸더니 거절하셨어요. 그 정도 금액은 매우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할까요? 그게 돈을 안 내려고 하면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엄마 아빠 앞에서 학대하는 것을 배워먹었나 봐요. 너는 몇 년을 살았는데도 집에 돈을 모으는 법을 아직도 배우지 못해서 부모님께 돌을 벌리려는 모습입니다. 해 손 좀 벌리면 어때요? 누가 사달래요? 조금 금액이 부족하니 보태달라고 하는 건데요. 막말로 형님은 결혼할 때 집 사줬으면서 저희는 전세금만 조금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 결혼할 때도 집 해주는 걸로 차별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장남이니까 집 해줘야지. 무슨 말이 그러냐. 장남이 우리 집 기둥인데 남의 집에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 데리고 살 거니까 내가 살 집 내 돈으로 산 게지 안 그래. 너도 내가 전세금 줘서 좋은 집에 살았잖아. 어머니 차별을 하셔도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형님들처럼 집을 사달라고 합니까?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합니까?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서. 그것이 서운해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힘들게 찾아서 집 한 채를 살겠다는데 돈이 많으실 텐데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시니 정말 서운합니다. 우리는 그날 시댁에서 돈을 받을 수도 없이 서운함만 가득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때 시간 내면서 매번 병원에 다녔지만 그때마다 형제들이 서로 계신다고 해요. 동생 왔어. 괜찮아. 안아줄 필요 없으니까? 내가 매일 와서 힘들게 멀리 오지 않아도 돼요? 아직은 아이들도 어린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자주 와야죠. 그나저나 형제들은 정말 대단해요. 형제들은 매일 아침부터 일찍 와서 서로 알아볼 때까지 돌보고 심지어 밥도 준비해주고 먹이기까지 했어요. 말이야, 역시 며느리야. 며느리는 역시 다르다. 저도 자주 가고 싶었지만 아이들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돼서 매일 가지 못했어요. 근데 형님은 집도 멀리 있었는데 매일 오시더라고요. 병원비 얼마나 왔나요? 저희도 받낼 테니까 금액 좀 알려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동서. 우리가 이미 다 계산했어네. 정말이야? 아버님 1인실에 입원하신 거라 병원비 꽤 많이 나왔을 텐데요. 저희도 반 버틸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같은 자식인데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네요. 아휴, 괜찮대도. 우리가 동성애보다 훨씬 잘 살잖아. 금액이 꽤 나오긴 했는데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시댁의 지원도 많이 받았고 또 이번에 집을 살 때 무리해서 대출을 갚는 것도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는 모든 비용을 이미 내기로 했는데 이미 형님네에서 병원비를 다 내셨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조금 찜찜했지만 이미 계획이 다 정해져 있어서 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를 시어머니 앞에서 이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모든 병원비를 다 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은 벌써 낸 상태이니까요. 저는 조만간 가서 내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사업을 하는데 보아서 돈을 쓰는 금액이 꽤 많이 나왔어요. 동서는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가 다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어떻게 하면 아버님의 병원비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애는 하나도 못했다고 너희가 그 큰 돈을 다 냈단 말이야. 아니, 저희가 반밖에 내려고 했는데 이미 형님이 돈을 다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 어머니 동선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아이 2명 뒷바라지 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 살 때 돈 안 버텨줘서 대충은 갚는 나 허리가 핀다고 하소연을 그렇게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다 냈어요. 집 살 때 형편이 안 돼서 돈 좀 못 버텨줬다고 어떻게 지씨 병원비를 안 낼 생각을 하냐. 넌 참 형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절반을 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 가족이 시댁에서 집 사는데 돈 안 빌려줬다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어. 응, 그렇게 싸우고 사이.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병원비를 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형님은 잊지 않은 말을 지원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형님은 장례식비도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돈 한 푼도 보태지 않게 했어요. 전에 병원비로 손해를 봤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드리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형님, 이번에 조의금을 받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조의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저것 치료도 많이 받으셨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아서 많이 남겼을 텐데요. 됐다. 그냥 너희들 가져가라. 원래 병원비를 안 냈고 보태지도 않았던 애가요. 조의금에 왜 그렇게 집착하시나요? 베푸는 만큼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에 병원비 사건으로 저에게 심히 들었던 적이 있어서 돈을 내줄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전부 시댁으로 불러서 모았어요. 제가 너희를 불렀던 이유는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주려고 불렀다고 하는 거지요. 여기 시어머니는 아주버님과 우리 남편에게 유산이 있다고 하면서 장을 보여주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돈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외에 더 있는 게 맞죠?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며 물으시자 현금이 그것뿐이라고 하더군요. 너희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많이 썼다는 거라 그것뿐입니다. 어머니, 남겨주셨군요. 이게 무엇인가요? 저는 형님에 비하면 10분도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여기 보세요. 형님께서 가지고 계신 토지도 물려주시고 저는 꼴랑 이게 다입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이렇게 분배하시고 가셨어요. 형은 장남이 아니냐, 어떻게 남이랑 장남이랑 유산을 똑같이 나누죠? 그리고 형이 나중에 나를 모실 거 아니야. 사람 하나 같이 살면 돈이 얼마나 되는데 당연히 더 많이 주어야지. 어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은 사업하다 매번 돈을 그렇게 가져가셨는데 그것까지 생각하셨으면 유산이라면 반반씩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차남이라도 장남이나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똑같이 배 아프게 나오셨으면 어쩌며. 이렇게 사람들을 다룰 경우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이 정답입니까? 차별하면서 장남과 차남을 다르게 다루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는 것으로 정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하여 키우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의 장남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업을 함으로써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투자한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저 돈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형님까지 목소리를 높였고 그런 문제에서 고성이 오가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형님이 사업할 때 많이 지원해 주셨지만 유산을 봐주는데 차별을 하는 것에 정말 속상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커요. 매우 커서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어찌 생각했을까요? 어릴 적부터 장남과의 차별을 받아오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형님만 챙기셨다 하셨는데 남편은 한동안 술을 마시면 주정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후 친척을 통해 시어머니 소식을 전달받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님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큰 집에 혼자 계시는 거죠. 아마 그렇더라도 사실 처음에는 당신 어머니가 안 가신다고 했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평생 살아오신 집인데 떠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큰 집이라서 처음 한 달 정도만 와서 보더니 이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안 하고 말이야. 혼자 사시는 건 많이 외로우실 텐데 괜찮으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살아야 좋을 것 같은데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좀 외롭지 않니? 한 1년 지나고 슬슬 외로워졌다 봐. 그래서 이제 같이 살자고 했더니 큰 며느리가 도시에서 살기 답답하시다고 거기서 살라고 했다지. 뭐야 도시도 괜찮다고 했는데 지혜 가고 3이라서 공부해야 돼서 신경을 못 써드린다고 애 대학 들어가고 나면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다는데. 아휴, 애 대학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할게. 뻔한 핑계가 서로 교차되면 결국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매번 전쟁과 함께 살자고 말하더니 아프면 스스로 병가를 내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되다니. 유산 상속을 너무 빨리 받아서 돈이 부족하니까 굳이 잘나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방치하는 거겠죠. 시어머니가 외로워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자식으로서 한번 찾아봐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이송을 원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급히 달려갔습니다. 2년 만에 본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생겼어요. 많은 억압이 더해져 늙어 보였어요. 남편과 나는 아주버님과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 시어머니가 미웠지만 그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어요. 유산 상속 문제로 연락을 안 한 것을 정말 죄송해하시면서 아주 새악해 보였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형님네도 만나게 되었어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당분간 입원을 해야 하고 몸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검사들도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형님네를 돌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게 병가 노래 같이 하자고 말했어요. 동서가 미래의 병가 요청을 했는데 이번 주는 동서가 돌볼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저도 한 주 내내 할 수 없어요. 아직 애들이 어려워서 학교 다녀오면 집에 있어야 해요. 2에서 3일 정도 시간을 내줄 수는 있지만요. 일주일 내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 재수학 다녀야 되고 주말에는 남편의 사업 투자 때문에 시간을 내줄 수가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간호사한테 부탁해서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하죠. 어디 심하게 아프신 건 아니니까 혼자 며칠 계셔도 될 거야. 저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 아픈 시어머니를 그냥 두자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아프실 때는 제가 병원에 동행한 날에도 굳이 와서 옆에서 도와주더니 이제는 태도가 싹 변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혼자 계시다가 아파서 쓰러진 분을 병원에 또 혼자 두나요? 나이 드셔서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시아버지 때는 매일 찾아오시던데 콩고물 떨어질 게 없으니 그냥요. 내 팽개치시네요. 뭐 내 팽겨쳐 동서 오랜만에 만나서 말이 왜 그래? 내가 언제 어머니를 내 팽쳤다는 거야? 이번 주만 좀 바빠서 동서한테 부탁한 거지? 다음 주부터는 나도 시간 된다고. 그리고 동서도 지난 2년 동안 유산 안 준다고. 시어머니 버리고 연락 그는 거 아니었어. 어디서 자기만 고고한 척이야? 고고한 척은 유산 많이 줬으면 동서가 그렇게 했겠어. 응, 그래서 제가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하자. 형님은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우덧해 그따위 말버릇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서 시어머니 병간호 문제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어요. 저는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내가 이번 주는 계속 병원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큰 병이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혼자 두기 힘들어서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내긴 했어도 남편 어머니와 시어머니 둘 중 한 분이 간병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형님과 나눠서 병관하기로 했는데 계속 병원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재수생이었던 조카한테 아직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날에 바로 형수가 병원으로 찾아오더군요. 아니 왜 우리가 공부하는데 전화해서 방해해? 형님 돌아가면서 간병하기 했었는데 형님은 연락이 안 되셨어요. 아주머니도 연락이 안 되시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대체 왜 병원에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맏며느리 역할을 하셔야죠. 그놈의 맏며느리,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다른 남자랑 결혼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나한테 맏며느리 역할 하라고 병원에 부를 때 아주 여기 엎어버릴 줄 알겠어요. 형님은 그동안 맏며느리라는 타이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더 이상 맏며느리 역할을 할 수 없다 하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만일 병간 후 직접 하실 상황이 아니시면 형님이 간병하는 날에는 간병인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그럼 되겠네요? 그래, 그럼 되겠다. 우리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다 냈으니 이번에 어머니가 아플 때는 병원비가 동선이 되겠네요. 병원비에 간병인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지 않는 날에는 간병인을 내 돈으로 불러야 했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그게 무슨 억지야. 그때 돈은 장례식 때 조의금으로 다 마련하셨잖아요. 솔직히 그때 조의금이 많이 들어와서 더 이익을 보셨겠죠. 그래, 조의금이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와서 남는 게 많았지. 그러니까 너희도 병원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조의금을 받으면 되겠네. 그리고 형님은 제게 통장 하나를.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 별로 없어 최대한 모아서 가져온 300만 원이에요. 이걸로 간병비 인비 보험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시어머니를 간병하거나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형님이 제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병실로 들어오시는 도중에 통장을 확인하니 300만 원이 아니라 283만 원만 들어 있었어요. 게다가 통장에는 시어머니가 이 통장으로 큰 금액을 보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돈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었는지 저에게 그 통장을 주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달 1,000만 원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병원비로 사용하셨다고 283만 원만 남아 있었네요. 어머님께 남긴 통장을 전해주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가 이제라도 장남과 며느리에 대한 환상을 접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병실 한쪽에 통장을 두고 의도적으로 얘기해 드렸어요. 어머님, 방금 형님이 방문하셨는데 바쁘시다며 한 달 동안 오지 못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병실로 들러서 어머님을 뵙고 가라고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냥 떠난 모양이에요. 대신 저한테 병원비를 버티라고 통장을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전화가 온 척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고 들어오니 통장이 열려 있었고 어머님은 등을 돌리고 누워 계셨어요. 그날 밤 남편도 병원에 오셨고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들으실 수 있도록 그 통장의 이야기를 큰 소리로 했어요. 오늘 형님이 병원에 오셨는데 한 달 동안 못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대신 통장을 주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이거 와서 충돌했어요. 남편이 알아서 통장을 열어보니 얼굴이 싹 굳어졌고 병신을 나와 했던 일을 말했어요. 한 달간 못 오신다는 건 거짓말이고 제 생각은 아예 안 올 것 같아요. 우리 형편상으로는 간병인을 쓰기에 너무 어려우며 가족이 돌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끄덕였어요. 저희 남편과 함께 번가로 가면서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가끔 바빴을 때는 환자의 간병인에게 돈을 조금 주면서 시어머니를 부탁했답니다. 큰 아들만 찾으시던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큰집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형님과 다툰 적은 없지만요. 본젠 돈이 없어서 벌어졌다는 걸 아신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의 한 석 달 후에 형님이 갑자기 병실을 기웃거렸어요. 가끔 과일 주스를 사오더니 급기야 아주버님과 같이 주말마다 오셔서 간병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주말에 쉬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그런 행동에 어이가 없어서든지 말든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가 아파도 코빼기도 안 보이던 큰 집 사람들이 밉지 않은 듯 반갑게 대해 주셨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려다가 제가 오면 갑자기 이야기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었는지 제가 있든 없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저희 돈이 너무 부족해서 부족합니다. 큰일이 발생했어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 대금을 낼 수 없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돈이 어디에 있냐고.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산은 다 나눴으니 나 빈털털이야. 혹시 집을 팔아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 때리고 살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는 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들었어. 요즘 거기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조금만 팔아도 저희 급한 부족을 메꿀 수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유산으로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 외에도 시어머니가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돈이 없어서 물려받은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갔다가 사장님한테 듣게 되었대요. 호재가 터질 땅을 왜 파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돈이 급해서요. 당장 팔아야겠다고 말했더니 어차피 어머니가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시니 조금만 팔아도 오르는 폭이 커서 손해는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사업이 어려워져서 현금이 필요한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일 찾아오셨어요. 아주버님이 부동산에서 다 들었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한 번 당해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큰 아들에게 다 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켜봤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병실로 부르셨어요. 여기 이거 받아라. 시어머니는 본인의 밑에서 통장을 꺼내 형님께 건네주셨습니다. 남은 재산을 몽땅 다른 생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답니다. 아주머님에게 드리는 건 아닌 건지 걱정부터 했죠.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자주 올 거예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자주 만나러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나아가면 꼭 함께 지낼 거예요. 제 어머니는 현재 사업 문제로 인해 바쁘시고 자주 병원에 오지 못하셨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통장을 열어보고는 늘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깊이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통장을 열어보니 기쁘게 웃는 모습에서 급작스레 어두워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우리에게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머님은 자신이 받은 통장을 다시 어머니께로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내민 것을 받지 않으신 시어머니께 말을 걸려고 하니까 너희에게 주려고 일부러 베개 밑에 숨겨놨다가 꺼내서 주겠다 그러시면서 우리 것이 맞다고 하면 이 통장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런가요? 물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부인하여 치매가 아니라고 하시며 병원비 283만 원을 내고 갔다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17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버텼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길에 차에 기름이라도 넣어라. 어머, 동서 어머님한테 우리가 병원에서 드린 금액을 10,000원까지 그대로 말씀드렸어. 왜 그랬어? 왜 굳이 그걸 기억해? 혹시 이전부터 어머니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너희가 다 가지려고 일부러 말 안 한 거지? 이간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한테 주신 통장을 병에다 뒀더니 어머니가 보신 거구나. 왜 제가 보여드렸어? 생각해봐. 그리고 병원 비하라고 돈 주신 거 어머니가 아시면 어때?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우신데 돈 보내주셨으면 니도 고마워해야지. 그걸 왜 이간질했다고 해? 시어머니가 병원비 받은 걸 돌려준다고 하니 갑자기 형님은 저한테 소리를 하면서 저희 가족이 서로 간 간곡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래는 다시 작성된 내용입니다. 너 내게 왜 그런 말을 했니?
예전에 내가 병원에 와서 설치한 걸 다른 사람이 보고 나에게 말했어. 너희를 속이려는 음모를 불러일으킨 적이 없다고 말이야. 사실 나는 너희가 꾀를 부릴 것 같지 않아. 어머니, 저희 가족이 어떤 꾀를 부렸을까요? 부모님을 효도하기 위해 항상 대회에 참가했는데 대회를 떠나고 난 후 누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실을 몰랐거든요. 예전에 형님이 어머니가 입원하셨을 때 간병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하며 내게 300만 원이든 283만 원이든 통장을 내밀며 소리를 지른 모습을 옆에 있던 환자 간병인이 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의 집 일에 끼어든 것이라 덜컥했는데 우리 큰아들 자랑이 매일 같이 오가시며 큰아들에 관해 이야기하시던 시어머니가 정신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차리라고 속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서 어떻게 저를 화나게 해서 말실수를 한 것이에요. 제가 바빠서 못 오는 건데 자꾸 부려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너희가 푸요 자식이 아니면 뭐냐? 작은 애가 그런 말 하래도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말했다 해도 맞는 말인데 왜 내가 화를 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 드렸는데요. 잊으셨어요는 지금까지 어머니 병한 거지? 솔직히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저희가 훨씬 더 잘했잖아. 그래, 내 말이 맞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유산 다 물려주고 주니 나는 이제 포잘것없는 인간? 취급하더라. 참난의 시아버지 말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다 줘버렸으면 내가 입원해 있어도 찾아올 생각도 안 했겠지. 시어머니는 소리를 콱콱 닦으셨고 그리고 허공을 보시고는 심세한탄을 하며 눈물을 훔치셨다. 아이고, 주변 사람들 말 듣길 참 잘했지. 노인 내가 돈이 없으면 자식들이 들여다보지도 않는다고 할 때 처음에는 우리 애들은 그런 훌의 자식이 아니라고 얼마나 화를 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안 팔고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살리셨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대로 행동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이전에 했던 것들을 모두 돌려주어.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아이 엄마야, 이미 쓴 돈을 어떻게 되돌려줄 거냐? 지금 생활비가 빠듯해서 여기저기 돈을 꾸며 다니고 있잖아.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을 팔아도 며칠 살릴 수준이야. 그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 써야겠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겠어? 그런 억지 어디 있어? 어머니, 우리 정말 어려워요. 지금 돈을 못 모으면 파산할지도 몰라요. 정말이야.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 당장 가자. 병원에서도 곧 퇴원하게 될 거야. 된다고 했으니 퇴원하면 바로 너희 집으로 들어가. 그럼 급한 불은 끄게 도와주렴. 시어머니의 완고한 모습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거리고 있었어요. 뭐야, 왜 대답을 안 하냐? 싫으면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돈은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큰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간 살던 집은 파시고 우리에게 병원비를 내주시고 고맙다고 그 돈을 싹 다 보내주셨죠. 근데 그 돈이 세금을 떼고도 무려 5억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여보, 이거 봐, 어머니가 살던 집 한 돈을 넣어주셨는데 공이 대체 몇 개야? 내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금액인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보내버렸다. 주신 액수는 평생 동안 보지 못한 금액이 통장에 정확히 찍혀 있어서 남편과 저는 놀라웠어요. 일단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을 상환했는데도 남은 돈이 많았어요. 보통 돈을 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항상 아껴 살아왔기 때문에 큰 돈이 생겨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었죠. 그래서 일단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는 내 집에서 살면서 일부러 시집살이를 크게 요구하는데 형님이 좀만 자신에게 잘 해주지 않으면 유사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지금껏 시켜준 적이 없던 일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하네요.
말은 정 떨어지기 전까지는 시가가 아니다라고 하던데 형님이 평소에 합창 노래를 부르던 것처럼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종교어로 정확한 답변을 드려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